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근교에서 카페를 운영 중인 30대 후반의 평범한 주부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참 별일도 많고 세상에 저런 일도 다 있구나 하고 놀라기 일쑤예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저런 일이 설마 나한테 생기겠어 싶다가도 과거를 회상해 보면 사람 참 모르겠다 싶습니다. 저도 어디서 내놓으라 할 만한 사연 하나 품고 있어서 이렇게 사연까지 보내게 됐습니다. 결혼은 하기만 하면 인생 이막이 열리고 저절로 사라진다고 생각했죠. 더 자세히 말하면 나만 잘하면 잘 사라질 거라는 무대포 정신으로 중무장했던 시절이 있었다고 해야겠네요. 카페를 운영하다 보니 참 별난 사람 많이도 봤다고 자부했었죠. 하지만 제 인생을 통틀어서 가장 별종 같은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전 단연 시어머니와 작은 서방님을 꼽습니다. 지독한 시집살이를 겪었냐면 그건 또 아닙니다. 제가 본 가장 충격적인 모자지간을 지금부터 풀어볼게요. 시어머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괜찮은 분이셨어요. 원래 제가 운영하던 카페는 지금처럼 대형 카페가 아니었습니다. 작게 운영하던 카페였는데 제가 만든 디저트가 입소문을 타면서 어려운 시국에도 손님이 늘어났죠. 그래서 직접 디저트를 만들 수 있는 넓은 공간이 필요했고 서울 근교로 카페를 알아보게 됐습니다. 어머님은 저를 보면 늘 칭찬 일색이었어요. 사장님이 참 젊고 야무지네. 요즘 경제 어려워서 문 닫는 가게가 많은데 아유, 며느리 삼으면 참 좋겠다. 그냥 열심히 했을 뿐인데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카페 건물 계약을 도와주셨던 분들이 지금의 시댁 어르신들이에요. 당시에 처음 뵙던 시댁 어르신들은 참 좋은 분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자 혼자 장사하는 힘든 부분도 알아봐 주시고 혹시나 불미스러운 일 겪지 않도록 많이 도와주셨죠. 그때만 해도 성품이 좋은 분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계약이 끝날 때쯤 어머니가 선자리를 주선하셨습니다. 진짜 괜찮은 사람이 있어서 꼭 소개시켜주고 싶어서 한번 밥이나 먹어봐요. 지금의 남편을 소개시켜준 분들도 바로 시댁 어른들이었죠. 아들이라고 하면 부담스러우실까봐 아는 사람이라고 하셨대요. 저만 보면 큰아들 칭찬을 어찌나 늘어놓으시던지 귀에 딱쟁이가 앉을 정도였다니까요. 그래서 처음에 자리를 마련해 주셨을 때도 어디 한번 보자 하는 심보로 나간 것도 있었죠. 그렇게 잘났다는데 얼굴 한번 본다고 다른 것도 아니잖아요. 기대 반 호기심 반으로 나가게 됐었죠. 그런데 막상 약속 장소에 도착해 보니까 남편이 너무 괜찮은 거예요. 키도 훤칠하고 훈훈했던 남편을 보니까 어머님이 자랑할 법도 하다 싶었습니다. 이런 남자가 왜 아직도 장가를 못 갔을까 의심도 됐어요. 알고 보니까 남편도 소문난 워커홀릭이었고 일만 하다 보니 혼기를 놓친 거였죠. 일하다 혼기 놓친 건 저도 마찬가지였고 일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서로 인생의 지향점이 비슷하더라고요. 한 번만 보고 말아야지 했던 만남은 두 번이 되고 그렇게 점점 서로를 알아갈수록 잘 맞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느낌도 너무 좋았고요. 마침 시댁 어른들도 저를 너무 좋게 봐주시니까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때 알았어야 했어요. 어머님이나 저나 보고 싶은 부분만 보고 확대 해석했을 뿐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큰아들 자랑을 입이 마르고 닳도록 하는 게 그저 장가 못 간 아들 빨리 보내고 싶어서 그런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동네에서도 유명한 치맛바람 좀 날렸던 그런 어머니였어요. 항상 입만 열면 아들 자랑이었죠.
우리 큰아들이 얼마나 자상한지 보너스 타면 엄마 쓰라고 그렇게 용돈을 줘. 괜찮다 그래도 주더라. 그래도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 어머님의 치맛바람은 작은 서방님한테 더 극성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제가 보고 듣긴 했지만 가장 큰 피해자는 동서예요. 저는 양가 어른들의 상견례도 무난하게 끝내고 결혼식까지 물 흐르듯 꼴이 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고 성실하게 살았더라도 내 집 마련은 하늘의 별 따기였죠.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시댁 어른들은 공인중개사를 오랜 기간 운영하던 재력가였고 큰아들의 결혼 선물로 집도 해주실 만큼 통이 큰 분들이에요. 제 친정에서도 하나뿐이 외동딸 시집 간다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결혼 생활의 시작은 부족함 없이 시작할 수 있었죠.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면 늦은 나이에 결혼한 주제에 재력가 시댁 만나서 두 다리 쭉 뻗고 살게 된 신데렐라의 스토리 같지 않나요? 하지만 제 결혼은 로맨스보다는 스릴러에 가까웠습니다. 좋은 시어머니의 부유한 시댁에 뭐가 그렇게 갈등이 있었을까 싶으시겠지만 솔로몬도 풀지 못할 고부 갈등에 칼을 뽑아든 저는 용감했어요. 외동딸로 자란 저는 자매가 있는 친구들이 늘 부러웠어요. 그래서 더 엄마랑 친구처럼 사이좋게 지냈고요. 결혼할 때도 엄마랑 떨어져 지낸다는 사실에 눈물이 흐를 정도였죠. 이런 저에게 하늘에서 단짝 친구라도 내려준 것처럼 동서를 내려주셨습니다. 처음 보던 날도 저랑 같은 티를 입고 있는 게 신기했어요. 어머, 동서, 그 티 어디서 샀어? 나랑 똑같다. 형님도 이 브랜드 좋아하세요? 저도 너무 좋아해서 대학생 때부터 즐겨 입어요. 나둔데. 우리 같이 쇼핑 다니면 재밌겠다. 우리 가게도 자주 놀러와. 저는 작은 서방님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결혼 후에 알았어요. 그도 그럴 만한 게 작은 서방님은 마땅한 직업도 없었고 35살이 되도록 용돈을 받으면서 생활하고 있었죠. 처음에는 작은 서방님도 취업하려고 노력을 하긴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회사는 이게 싫고 저 회사는 저게 싫고 불평불만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점심밥이 맛없다고 무단으로 퇴사한 적도 있다네요. 이걸 다 어떻게 알았냐면 저랑 둘도 없이 친해진 동서가 직접 털어놓은 이야기랍니다. 동서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카페 근처에 있는 학원 영어 강사였어요. 그래서 종종 들려서 커피도 사가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면서 같이 저녁장을 보거나 같이 시간을 보낼 일이 많았죠. 동서도 어찌나 자주 왔는지 카페 종업원들도 동서를 제 동생으로 오해했다니까요. 사장님은 동생이랑 어쩜 그렇게 친하세요? 동생? 아, 우리 동서야. 근처 학원에서 일하고 있어서 자주 오는 거예요. 와, 동서랑 그렇게 친하세요? 신기하다. 어느 날은 유독 얼굴이 까칠하길래 무슨 일이 있는 건가 싶어서 물어보니까 시어머님 때문에 한숨도 못 잤다는 거예요. 그날도 작은 서방님은 술을 먹고 늦게 들어왔는데 글쎄 서방님을 데리고 들어오는 게 어머님이었다고 합니다. 동서는 대리기사를 부른 줄 알았는데 어머니를 부른 거였어요. 당연히 한밤중에 시어머니를 보면 놀라는 게 당연한데 어머님은 또 그걸 가지고 트집을 잡으셨나 보더라고요. 내가 뭐 못 올 때 왔니? 뭘 그러고 서 있어. 우리 아들 얼른 자야 되니까 침대 좀 정리해. 어머님은 서방님을 눕혀놓고 집에도 안 가고 밤새도록 부엌에서 국을 끓이고 아침에 먹일 거라며 한바탕 하시고 간 거였죠. 시어머니가 부엌에 있는데 어떤 며느리가 잠을 자겠어요? 동서는 안절부절하다 한숨도 못 잔 거예요. 말은 또 어찌나 많은지 집에 마음을 못 붙이는 게 동서 탓이라며 밤새도록 잔소리를 늘어놓고 가셨죠.
결혼한 지 4년이 지났는데 일하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저는 목이 터져라 애들 가르치느라 성대 결절이 와서 마이크 없으면 수업을 못할 지경인데 내가 쉬면 당장 생활비가 없어서 쉬지도 못해요. 근데 자기 아들이 일도 안 하고 밖으로 도는 게 왜 동서 탓이야? 막말로 집에서 술 먹으라고 시킨 것도 아니잖아. 애가 없어서 자기 아들이 집에 마음을 못 붙이는 거래요. 결혼했으면 애를 낳아야지 애도 없이 일만 하니까 남편이 밖으로 도는 거라고. 제가 아들만 낳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거래요. 기가 막혀서 어머님 그렇게 안 봤는데 좀 심하시다. 그래도 형님이 알아주니까 힘이 나네요. 마음 놓고 털어놓을 곳이 없었어요. 엄마는 걱정할 것 같고 친구들한테는 제 얼굴에 침 뱉기잖아요. 앞으로 나한테 다 털어놔. 나도 동서가 내 동생 같아서 너무 좋다. 그렇게 저희는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서로를 가장 잘 이해해주는 사이가 됐죠. 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어머님의 동서 혐오는 너무 심했어요. 그리고 전 학교 다닐 때도 왕따 당하던 친구가 있으면 꼭 나서던 제 성격이라 동서가 당하고 있는 걸 두 눈 뜨고 볼 리가 없었죠.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 밥을 먹는 자리였어요. 결혼 전에는 그렇게 저를 예뻐하셨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며느리는 병풍이라는 듯 자기 아들 챙기기만 바쁘셨습니다. 저를 노골적으로 미워하거나 핍박하시진 않았지만 은근히 아들만 감싸고 도는 게 눈에 보이긴 했죠. 다 같이 먹는 밥상에서도 대놓고 아들만 챙기셨어요. 우리 막내 이것 좀 먹어봐. 이게 몸에 그렇게 좋아. 아, 나 나물 싫어. 다른 거 줘. 그래, 그럼 오리백숙 좀 먹어봐. 기력 회복에는 이런 걸 먹어야 된다. 애가 결혼을 했는데도 이렇게 말라가는 거야. 집에서 뭘 해주기나 하나 몰라. 몇 푼이나 번다고 애 밥을 굶겨. 나 요즘 피죽도 못 얻어먹어. 엄마랑 살고 싶다. 난 너무 힘들어. 식탁에서 반찬 투정을 하는 건 35 먹은 서방님이고 그걸 또 받아주는 건 어머님이었습니다. 집에서 놀고 먹기 바쁜 작은 서방님 말고 일하느라고 목이 터져나가는 동서를 줘야 맞지 않나요? 음식을 주는 손은 서방님에게로 가고 눈총은 동서가 다 받고 있었죠. 그걸 보고 있자니 요즘 학생들 시험 기간이라 어제도 목이 쉬어라 수업을 하고 들어가던 동서를 본 제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 분노를 참지 않고 한마디 거들었죠. 동서가 대단한 돈 벌자고 나가겠어요? 요즘 맞벌이를 해도 빠듯한데 한 명이라도 나가서 벌어야죠. 서방님은 저렇게 놀고 계시니까요. 너 지금 막내 눈치 주는 거니? 어머, 그렇게 들리셨어요? 아닌데, 요즘 먹고 살기 힘들다는 소리 한 거예요. 제 말을 들은 남편은 웃음을 터뜨렸고 시아버님도 호탕하게 웃으셨습니다. 시어머님은 멋쩍은 듯 젓가락을 내려두셨고 작은 서방님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셨죠. 자기 부인이 당하고 있는데 입 꾹 다물고 있다가 본인 성질 못 이기고 일어나는 꼴이 딱 5살짜리 애 같았습니다. 그러는 큰애는 임신 계획은 있니? 지금 가져도 노산인데. 그럼요. 전쟁통에도 애는 낳는데 저도 노력해 볼게요. 너는 꼭 말에 뼈가 있는 것 같다. 아니에요. 어머님 들으라고 한 거 아니고 서방님이 좀 불편했으면 했는데 어머님이 신경 쓰였다면 죄송합니다. 화살이 저에게 돌아왔고 보기 좋게 받아친 저는 동서와 눈이 마주쳤고 가볍게 눈인사를 하고는 꿀맛 같은 밥을 먹었어요. 시아버님도 어머님을 향해서 애들 일은 애들이 알아서 하게 두라면서 훈수를 두셨죠. 사실 어머님이 아들 사랑만 내려놓으셔도 이 집안에는 큰 소리 없이 잘 지낼 수 있는 환경이었어요. 하지만 어머님 눈에는 아직 경제적으로 완벽히 자립도 못한 아들이
품 안의 자식이고 하나뿐인 내 새끼였습니다. 그걸 아는 서방님이 나가서 돈을 벌겠어요? 우는 소리 하면 돈 턱턱 주는 엄마가 있는데 누가 나가서 힘들게 돈을 벌 생각을 하겠냐고요. 배부르고 등 따신 사람 입을 덮어주는 꼴이었죠. 삐져서 또 어딜 갔나 했더니 거실 소파에 서방님이 누워있더라고요. 그런 서방님 앞에 어머님은 과일까지 대령을 했습니다. 아들, 이것 좀 먹어봐. 비타민이야. 나 파인애플 싫은데. 먹어. 다 몸에 좋은 거야. 영양제도 잘 안 챙겨주는데 이런 거라도 먹어야지. 맞다. 나 저번에 엄마가 준 약 다 떨어졌어. 그래, 엄마가 사다 줄게. 네 부인은 뭐 하는 거야? 저번에 뭘 사오긴 했는데 알이 너무 커서 못 먹겠어서 버렸어. 잘했어. 못 먹겠는 거 억지로 먹지 말고. 그런 말 있잖아요. 하나뿐인 내 새끼랑 결혼하면 세상에서 가장 나쁜 년 되는 거라는 말이요. 동서가 딱 그 상황이었는데 하필이면 멍청하기까지 한 무능력한 남편이라 온갖 고생은 다 했습니다. 그것도 너무 마음에 안 들었는데 어머님은 동서만 보면 꼭 한 소리를 더 안 하면 마치 가시라도 돋는 사람처럼 한마디를 더 하셨어요. 네가 애만 낳았어도 우리 애가 진작에 자리 잡았어. 가장이 돈 벌 이유를 만들어줘야지. 그게 내조야. 임신은 뭐 혼자 하나요? 걸핏하면 술이 떡이 돼서 들어오는데 하늘을 봐야 별을 따는 거죠. 그날부터 작은 서방님이 탐탁지 않았지만 작은 불씨를 분노로 바꾼 건 바로 작은 서방님이었습니다. 멍청하면 가만히 있어야 했는데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들더라고요. 제가 운영하는 카페는 데이트 코스에 딱 어울리는 카페라 유독 커플이 많았죠. 주말이면 유독 바빴고 그날도 유난히 바빠서 점심도 거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유독 익숙한 실루엣이 눈에 들어와서 보니까 작은 서방님이었어요. 문제는 옆에 다정히 붙어있던 여자가 동서가 아니었다는 거죠. 이 가게가 제가 하는 곳인 걸 아는 사람이 너무 대놓고 와주니까 꼭 시험에 든 기분이었어요. 화가 나긴 했지만 섣불리 나서는 게 동서를 위한 일인 건가 고민이 좀 되더라고요. 하필이면 자리도 뒤통수가 찍히게 앉아서 증거라고 하기에는 애매했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문자를 보냈어요. 서방님, 지금 제 가게에서 뭐 하세요? 보시다시피 커피 마시잖아요. 장사하면서 이상한 사람 참 많이도 봤지만 이런 신박한 인간 말종은 처음이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답장에 기가 차서 테이블로 가보니 벌써 나가고 없었죠. 너무 분해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제 가게니까 CCTV에는 저 야비한 면상이 다 찍혀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동서는 학원을 쉬는 날이었는데 제 카페로 왔습니다. 유독 힘든 날에는 꼭 들러서 커피도 마시고 달달한 디저트를 먹고 갔어요. 근데 그날은 동서가 맥주를 사오길래 서방님이 바람 피는 걸 알게 됐나 싶어서 불안했죠. 동서, 오늘 무슨 일 있어? 갑자기 웬 술이야? 저 오늘 산부인과 다녀왔는데 불임 판정 받았어요. 설마 했는데 이제 어떡하죠? 동서의 말을 들은 저는 차마 제가 낮에 본 일에 대해 말할 수가 없었어요. 하늘이 참 무심하다 싶다가도 서방님 애를 낳고 사느니 차라리 이게 낫다 싶었는데 어머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동서를 구박할까 싶었죠. 동서 괜찮아. 나보다 젊은데 방법이야 많지. 그리고 서방님도 취업 못했는데 너무 부담 갖지 마. 어머님도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는데 맨날 저만 탓하세요. 그리고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 이런 날 외박한대요. 그 나이 먹는 거 뭐가 대수라고 생일 파티식이나 한대요. 아직도 20살 청춘이야? 파티는 무슨 파티래. 정말 철딱선이 없다.
당장 애가 생겨도 문제고 안 생겨도 문제라니 사면초가가 따로 없었습니다. 사실 서방님이 애가 생긴다고 없던 책임감이 생길 것 같지도 않고 동서 혼자 독박 육아할 게 안 봐도 비디오였죠. 동서가 심란해 보이기도 했고 이런 날 혼자 자면 외로울까 싶어 남편에게 말하고 동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빈집일 줄 알았던 동선의 집에는 있어야 할 서방님은 없고 엉뚱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시어머님이었죠. 저희 시어머님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예상 밖의 물건을 정리하고 계셨습니다. 아들 부부도 없는 집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옷을 정리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머님도 저를 보고 놀라셨는지 당황한 목소리로 절 부르셨죠. 왜 둘이 딱 붙어서 들어와? 아니, 오늘 동서가 혼자 있다길래 와봤는데 어머님은 여기서 뭐 하세요? 우리 아들이 입을 옷이 없다고 전화했길래 옷 좀 사왔어. 서방님이 애도 아니고 무슨 옷까지 사다가 정리하세요. 내 아들인데 이런 것도 못하니? 너도 애 낳아봐라. 가만히 있을 수 있나? 아, 네, 그러시겠죠. 근데 어머님은 동서도 없는데 어떻게 들어오신 거예요? 내 아들 집인데 내가 당연히 비밀번호를 알아야지. 어머님, 요즘 그거 사생활 침해예요. 선은 지키셔야죠. 어머님은 비밀번호를 알고 계셨고 수시로 집을 드나들고 계셨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나요? 옷을 사달라는 아들이나 그 전화를 받고 바로 달려오는 어머님이나 다 이상했죠. 도통 제 상식으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동서를 보니까 이 상황이 놀랍지도 않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만든 주인공인 서방님이 들어오는데 저랑 동서는 안중에도 없는 듯 어머님한테 달려가더군요. 엄마, 왜 이제 왔어? 가디건이랑 셔츠 종류 좀 샀어? 아유, 그럼 내가 종류별로 사다가 걸어뒀어. 밥은 먹었고 냉장고에 반찬 그대로 있던데 밥 좀 차려달라고 하지. 돈 몇 푼 번다고 얼마나 죽는 소리를 하는데 요즘 밥도 못 먹고 눈치만 봐. 눈앞에 35이 아닌 3살 아들과 어린이 보호자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제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할 풍경이었죠. 60 먹은 노인도 부모 앞에서는 애라지만 이건 너무하잖아요. 그때 참다 못한 동서가 한마디 내뱉었습니다. 당신 그 돈 몇 푼이라니? 내가 안 벌면 그럼 누가 벌어오는데? 생활비 한 번을 준 적이 없잖아. 너 말 웃기게 한다? 애도 없는데 생활비가 왜 필요해? 그리고 네가 뭔데 나가서 돈을 벌어라 말아라 훈계질이야? 어머니, 결혼을 해서 가장이 됐으면 가정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게 맞죠. 우리 애가 너처럼 억척스러워질까 봐 내가 안 시키는 거야. 오라는 곳 많아도 내가 안 보내는 거라고. 어머니, 대체 왜 저랑 결혼하는 걸 허락하셨어요? 그러실 거면 데리고 있으셨어야죠. 네가 애도 못 낳을 줄 알았으면 나도 안 보냈다. 나라고 이럴 줄 알고 혼사시켰겠니? 남편이란 인간이 부인을 대놓고 무시하는데 시어머님이 존중해 줄 리가 없었죠. 서방님이 좋아 보인 적도 없었지만 생각보다 더 인간 말종이었습니다. 이런 인간 말종을 탄생시킨 장본인이 그렇게 사람 좋아 보이던 어머니였다니 참 사람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어머니의 경악스러운 발언은 끝이 아니었고 폭격기처럼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애도 못 낳는데 돈이라도 벌어야지. 집에서 뭐 하려고? 너 불임 판정 받았다며? 깜쪽같이 입 다물고 네 남편 쥐어잡으려고 했어? 이 영악한 년 같으니라고. 네, 저 불임 맞아요. 근데요, 어머님, 이 사람 결혼 생활 동안 가정에 충실했던 적 없어요. 네가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마음을 못 잡는 거야. 남편 바람 피는 거 다 안 사람 탓이야. 어머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긴 옷까지 사다가 나르는데
모르는 게 더 이상했죠. 멍청한 자식이 마음처럼 안 되니까 미쳐버린 부모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자기 아들이 바람 피는 걸 다 알면서도 손주 타령을 하고 있는 게 같은 여자로서도 이해가 안 갔어요. 저도 가만히 듣고만 있을 수가 없어서 한마디 거들었죠. 어머님, 서방님 바람 난 거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손주 타령을 하신 거예요? 집에 오면 떽떽거리는 부인만 있는데 누가 오고 싶겠어. 애만 일찍 생겼어도 우리 애가 집에서 두 발 뻗고 살았을 거야. 아니죠. 어머님, 이건 순서가 잘못됐죠. 서방님이 직장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애가 알아서 크는 것도 아닌데. 내가 있잖아. 내가 있는데 우리 아들이 못할 게 뭔데. 기가 막혀서 그렇게 덮어놓고 싸고 돌기만 하니까 서방님이 정신 못 차리고 사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게 어디서 훈계질이야. 어머님은 화를 참지 못하고 옆에 있던 빨래 바구니를 들어 올리셨고 금방이라도 던질 태세였습니다. 동서는 예상이라도 한 듯 어머님을 제지했고 폭발하듯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이게 지금 누구한테 소리를 질러? 없는 집구석이라 그런지 경우가 없어. 애도 못 낳는 게 우리 아들 발목 잡지 말고 이쯤에서 갈라서라. 먹긴 놈이 성낸다고 처음부터 다 들었던 저도 동서가 마치 바람이라도 핀 거라고 생각할 뻔했죠. 너무도 당당하게 이혼을 요구하는 사람은 동서여야 하는데 어머님이 되려 이혼하라고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그리고 더 어이가 없었던 건 서방님의 태도였죠. 어머니를 아주 빼다 박은 것 같은 소리를 하더군요. 네가 선생이라도 되는 줄 알아? 그래봐야 학원 선생 주제 누굴 가르치려고 들어. 주제 파악을 좀 해. 저는 서방님의 당당한 태도에 기가 찼습니다.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모자지간의 환장의 쿵짝을 보고 있자니 제가 뒤로 쓰러질 지경이었어요. 어머님은 서방님의 말이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턱하니 꺼내셨습니다. 너 그동안 앙큼한 짓을 했더라. 바람 난 건 너도 마찬가지던데. 말이 끝나기 무섭게 사진을 동서 앞에 던지셨고 사진을 본 저와 동서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습니다. 사진 속에는 웃고 있는 동서 옆에 거리를 두고 웃고 있는 중년 남자의 모습이 찍혀 있었거든요. 배경은 학원 건물이었고 같이 찍힌 남자는 학원 원장이었습니다. 저희 가게에도 자주 와서 제가 아주 잘 알고 있던 사이였죠. 전 바로 반박을 했습니다. 어머님, 저분 학원 원장님이세요. 그리고 그냥 둘이 서서 웃고 있는데 무슨 바람이에요? 너야말로 얘를 왜 그렇게 싸고 돌아? 너도 바람 피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미치셨어요? 말 조심해. 내가 이깟 사진 한 장으로 쟤 어디까지 몰아낼 수 있을 것 같아. 어차피 애도 못 낳는 며느리 필요 없어. 우리 집 대를 이어야지.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누가 봐도 서방님이 유책 배우자예요. 소송은 돈이야. 내가 돈지랄로 소송 시작하면 제가 이길 수는 있고. 너도 몸 관리 잘해. 아들 못 나오면 족골 나는 줄 알고. 어머님의 말씀에 저는 온몸에 피가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인간 대 인간으로 남편을 만나서 사랑을 했고 서로를 믿고 결혼을 했는데 어머님은 저를 애 낳아서 이 집안의 대를 이을 도구로 보는 것 같았어요. 동서 못지않게 모멸감과 수치감을 느낀 저는 어머님께 큰 소리를 쳤습니다. 어머님, 저 띵크족이에요. 애 안 낳을 거고 평생 낳을 생각도 없어요. 어머님 뜻대로 살 생각 없어서 저도 이혼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뭐라고 떠드는 거야. 카페 사장이라고 오냐오냐 했더니 너 옛날이었으면 그냥 다방년이야. 네, 저 다방년이고 어머니 막내 아들은 백수 건달이에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장작을 쓸래도 필요가 없는 백수 건달이라고요.
제 말을 들은 서방님은 어머님의 뒤로 숨는데 어찌나 찌질하던지 한심했습니다. 어머님은 제 말에 놀란 기색을 감추지 못하셨고 저는 동서를 일으키면서 어머니 들으라고 큰 소리로 말했어요. 동서, 이혼해. 어머님은 육아가 아직 안 끝나신 것 같은데 두 아들 다 반품해 드릴 테니까 데려가서 더 키워서 다른 집으로 장가 보내세요. 우리 큰아들이 왜? 뭐가 모자라서 이혼 딱지를 달아. 그럼 작은 아들은 뭐가 부족하긴 했나 봐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알아서 넙죽 이혼 소리가 나오고 저는 어머니가 키운 아들이랑은 못 살겠어요. 아니지. 어머님이랑 한 가족으로 지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야, 나는 너 곱게 봐서 데리고 산 줄 알아? 저도 어머님 말에 다 동의해서 가만히 있던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대접해 드리느냐고 참은 거죠. 따박따박 말대답하면서 참긴 뭘 참았는데 지금 서방님 뒤통수 내려치고 싶은 거 꾹 참고 있습니다. 더 있으면 진짜 칠 것 같아서 이만 동서랑 나가볼게요. 저는 그 말을 뒤로하고 동서와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다음 날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고 남편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어요. 이 소식은 시아버님 귀에도 들어갔고 아버님께 전화가 왔죠. 간밤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둘 다 집을 나간대. 나를 봐서라도 한 번만 다시 생각해 볼 수 없겠니? 우리 우선 만나서 이야기 좀 해보자. 네, 아버님이랑은 만나서 대화하겠지만 저 이혼 사유가 어머님이에요. 저도 귀한 딸인데 말은 가려서 하셔야죠. 내가 다 미안하다. 그러지 말라고 입이 닳게 말했는데 소용이 없었어. 일단 만나서 대화로 풀자꾸나. 아버님의 전화에 마음이 약해졌고 저는 시댁으로 갔습니다. 사실 남편이랑 저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님과 대화다운 대화를 해보기 위해 시댁으로 갔습니다. 시댁에 가니까 거실에는 서방님과 어머님이 있길래 그냥 나갈까 하다가 사과는 받아야겠다 싶어서 저도 남편 옆에 앉았어요. 사실 사과도 기대를 안 했습니다. 또 징징거릴 거면 당장이라도 나가려고 현관문 근처에 앉았죠. 제가 자리에 앉자 아버님은 어머님께 다그치듯 말씀하셨습니다. 당신 큰며느리한테 사과해. 천박하게 그런 소리를 해?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쟤는 당신 막내 아들한테 백수 건달이라고 했어. 조용히 못해? 백수 건달 맞잖아. 당신이 이러니까 저 자식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 아니야. 여보, 그리고 둘째 며느리는 임신도 못해. 불임이래. 애도 못 낳는 며느리 뭐가 아쉬워서 그래. 그냥 적당히 먹고 떨어지게 해. 당신 백수 건달론 걷어서 산 세월이 얼만데 내가 당신 때문에 창피해서 살 수가 없어. 온 동네 소문이 파다해. 이놈 바람피고 돌아다닌 거. 그 소리를 듣고도 살아줄 여자가 어딨어. 이 한심한 놈아. 이리 와서 앉아. 재떨이 집어던지기 전에. 구석에 있던 서방님은 쭈뼛거리면서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래도 잘못했다는 걸 아는지 고개까지 푹 숙이고 앉더군요. 이 상황에도 목을 뻣뻣하게 하고 앉아 있었으면 울 때를 칠 뻔했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도 눈물을 그렁거리면서 어머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서러운지 끊임없이 입이 안 쉬었죠. 엄마, 아버지한테 말 좀 해줘봐. 걔 그냥 친구였는데 오해한 거잖아. 너 바람 피는 거 내가 큰애 CCTV로 확인했어. 내가 너한테 큰 거 바랬어? 제발 네 형 반만이라도 닮고 살 수 없어? 아버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자 서방님은 빛의 속도로 뛰어가 어머님 뒤로 숨었어요. 서방님은 아버님을 무서워했고 그럴 때마다 어머님한테 가서 칭얼거렸죠. 도무지 아들을 혼낼 줄을 모르는 어머니의 태도는 더 경악스러웠습니다. 얘 겁먹잖아. 일단 앉아봐.
얘가 애가 없어서 마음을 못 붙이고 밖으로 돈 거야. 그게 어떻게 얘 탓이야? 아버지, 저도 할 만큼 했다고요. 맨날 틱틱거리는 애랑 4년이나 살았으면 오래 산 거예요. 넌 좀 조용히 좀 있어. 이 기가 막히는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아버님을 보자 하루 이틀의 문제는 아니었죠. 저는 아버님께 위자료 한 푼 못 받고 오히려 맞고소로 협박당한 이야기도 했고, 아버님은 동서를 만나 사과하시겠다면서 나가셨어요. 아버님이 휩쓸고 간 자리에는 남겨진 어머님은 서방님의 얼굴을 쓸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혼하고 새 출발해. 이 엄마가 도와줄게. 엄마, 나 진짜 잘 살게. 나 엄마 덕분에 살아. 알지? 그래, 내 새끼 고생했어. 다시 시작할 수 있게 이 애미가 도와줄게. 누가 보면 며느리가 도망가서 억울하게 남겨진 비운의 남편과 그런 아들을 안쓰럽게 보는 어머님의 모습 같았죠. 남편도 어이가 없다는 듯 고개를 흔들었고, 저는 어머님을 더 보고 싶지 않아 가방을 들고 일어서면서 말했습니다. 전 어머님 큰아들하고 결혼한 거지 어머님이랑 결혼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어머님 안 보려고요. 큰아들 제가 다시 반품하기 전에 서로 마주치지 말아요. 굳이 다방녀는 보기 싫으실 거 아니에요. 그럼 앞으로도 서방님 끼고 잘 사세요. 이 말을 끝으로 남기고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그래도 남편에게는 조금 미안하더라고요. 친어머니인데 너무 막했나 싶기도 하고 민망했죠. 그래서 남편에게 슬쩍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당신한테는 미안해. 내가 동서 돕다가 화가 나서. 근데 어머님이 다방년이라고 하시니까 나도 모르게 화가 났어. 그래도 당신 앞에서 그러는 게 아닌데 미안해. 어머니 저러는 거 하루 이틀 아니야. 나는 그래도 알아서 하니까 신경 안 쓰는 거지. 내 동생은 내가 생각해도 아휴. 남편은 차에 시동을 걸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죠. 그래도 남편이 이해를 해주니까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서방님도 동서를 조금 이해를 해줬다면 이혼까지는 안 갔을 것 같고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불임이란 소리를 들었을 때 동서라고 속이 편했겠어요? 여자로서 하늘이 무너졌을 텐데 그런 사람한테 어머니가 돌팔매질을 한 거나 다름없었어요. 아버님은 동서에게 사과를 하셨습니다. 동서는 그동안 있던 일을 아버님께 어렵게 모두 털어놨다고 하더라고요. 아버님은 몰랐다며 미안해하시면서 편히 이혼할 수 있도록 조율을 해주셨습니다. 그나마 아버님이 중재를 해주시니 다행이었죠. 그렇게 짧고 긴 결혼 생활을 끝낸 동서를 찾아갔습니다. 동서가 좋아하던 브랜드의 옷을 사들고 갔었죠. 오랜만에 본 동서 얼굴이 봄날의 유채꽃처럼 맑았습니다. 형님, 웬일이세요? 보고 싶어서 왔지. 형님은 무슨, 그냥 언니라고 해. 아, 그럴까요? 저도 언니 너무 보고 싶었어요. 자, 이거 받아. 내 옷 사러 갔다가 우리 동생한테 어울릴 것 같아서 내가 사왔어. 이게 뭐예요? 아유, 그냥 옷이지. 아, 전 아무것도 준비 못했는데. 앞으로 자주 볼 텐데 뭐. 동서랑 그동안 못했던 수다를 쏟아놓으며 신나게 놀았어요. 학원을 그만둔 동서는 인터넷 강의를 시작했고 학군 좋은 동네에서 소문이 나서 잘 나가는 영어 강사로 일하고 있었죠. 애 같은 남편을 벗어나니까 훨훨 날아다니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이런 사람을 애 못 낳는다고 구박을 했으니 인생을 낭비할 뻔했네요. 저는 도련님의 안타까운 근황도 전해줬습니다. 글쎄, 막내 도련님, 그때 그 여자랑 재혼을 했는데 2달도 못 가고 갈라섰어. 세상에, 왜요? 어머님이 그 여자 생리 주기까지 체크하고 있었대. 그래서 오늘은 거사를 치르라는 둥 코치를 했대. 진짜 다시 한번 생각해도 전 이혼이 아니라 탈출을 한 것 같아요.
나는 아예 안 보고 살거든. 그러니까 둘째 며느리를 닥달을 한 거야. 언니는 절대 어머님이랑 가까이 지내지 마세요. 제가 처음에는 살가운 며느리 하려고 노력했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알지. 그럼 원래 처음에는 다 잘해보려고 한 거지 뭐. 그래도 이렇게 좋은 언니가 생겨서 전 좋아요. 저랑 동서는 둘도 없는 언니 사이가 돼서 자매처럼 지내고 있어요. 남편도 가끔 만나 셋이서는 자주 밥도 먹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도련님은 두 번째 이혼을 하셨고 어머님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육아 중이세요. 어머님은 손주가 생겨야 임무를 마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도련님의 두 번째 결혼이 짧게 끝이 나고 야반도주를 했다는 소문이 동네에 파다하게 퍼졌고 어머님은 공인중개사 일도 어려워지셨습니다.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는데 누가 의뢰를 하겠어요. 이 정도면 자식이 부모 앞길을 막았다고 할 수 있겠죠. 제일 효도해야 할 사람이 불효를 저질렀어요. 얼마 전에는 서방님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서 뜻하지 않은 소송에 휘말리셨죠. 공인중개사 일보다 어째 막내 아들 소송을 더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저러다가 막내 도련님 전문 변호인이 되실 것 같네요. 그래도 아버님은 꿋꿋하게 도련님 일에는 완전히 신경을 끄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님 혼자 발 동동 구르면서 살면서 몰라도 될 법한 일을 많이 겪고 계시네요. 어제도 아버님과 통화해보니 난감해지신 것 같았습니다.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는 놈이나 그거 수습하겠다고 뛰어다니는 엄마나 술 먹고 운전한 건 살인 미수지.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지. 합의는 무슨. 나는 돈 한 푼 안 줄 거야. 몸으로 때우라고 할 거야. 꾸준히 사고치는 도련님과 대쪽 같은 아버님, 여전히 발 동동 구르시는 어머님을 보면 참 신기합니다. 근데도 서방님은 여전히 뉘우칠 줄도 모르시고요. 아직도 철이 안 들어서 시종일관 찡찡거림이 바뀌질 않습니다. 오죽하면 사고를 치고도 더 뻔뻔해지겠어요. 내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긴 했는데 완전히 취했던 것도 아니었는데, 그리고 내가 뒤에서 받고 싶어서 박은 게 아니고 그 차가 내 앞에 바로 있었다니까. 나도 억울해. 자식을 키우는데 정답은 없는데 제가 본 어머님의 방식은 한참 잘못됐다는 걸 알겠더군요. 부모는 자식을 물가로 데려놓을 순 있어도 물가에서 물을 먹는 일은 스스로 해야죠. 물가까지 자식을 끌고 왔다면 거기까지가 딱 부모의 임무 같아요. 우물도 스스로 찾을 수만 있다면 좋겠지만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일은 해줄 수 있다면 좋은 게 좋은 거죠. 하지만 물을 마시는 법을 스스로 터득할 때 정말 성장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모든 아이들은 부모가 한 말은 있더라도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준 느낌은 기억을 한다네요. 그래서 실패하더라도 늘 응원한다는 부모의 굳건한 믿음만으로도 인생의 긴 터널을 살아내는 기반이 되는 거라고 합니다. 이 글을 보는 모든 분들도 다 소중한 자식들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세상에 소중하지 않은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나한테 재수 없던 손님도 뒤돌아서면 누군가의 아버지, 딸, 어머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즘 진상 손님을 봐도 화가 잘 안 나요. 원래 집안 이야기는 잘 안 하는 편인데 이렇게 쓰고 보니 뒤늦게 민망합니다. 그래도 사람 사는 이야기니까 잘 들어주시고 혹시나 어려운 관계가 여러분에게도 있으시다면 잘 이겨내시길 바랄게요. 어차피 한 번은 짚고 가야 할 문제라면 용감하게 부딪히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한 번 사는 인생 할 말은 하고 관계를 제대로 정립하고 가는 걸 추천드리고 싶네요.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